네,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다의 완전 따끈하고 인기 있는 코너도 오늘도 시사쇼 두 분의 히어로 모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잘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같이 다뤄도 시사 이슈가 정말 많은 만큼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념설, 거래설 아니면 협박설 이런 게 도는데 이 항소 포기 뭐에 해당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부터 아니 곤란한 거 넘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곤란한 거 넘기는 건 아니에요. 네, 신념설, 거래설, 협박설, 항소 포기 아니면 이거 이외에 다른 기타. 저는 뭐 거래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소 포기에 관한 결정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외압으로 자꾸 몰아가는 프레임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노만석 대행과 정진우 검사장이 본인들의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주의자들이 본인들의 결정을 해놓고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장외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검찰주의자 출신의 그 DNA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뭐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융단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검찰주의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사건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되게 대대적으로 총 공세를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미 의원이 이런 말했습니다. 나경원의 그 빠루 사건 이거 절대 항소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한테 되는 기준하고 다른 사람한테 되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봐줘도 되고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나 뭐 저는 야권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소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뭐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에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그동안에 검찰은 올곧은 수사를 해왔고 정당한 판단을 해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번에도 정당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곧은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정의롭게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린 또 다시 정의로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판단은 뭐냐? 그러면 지금 올곧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자신들이 권한에 맞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만석 대행이 자기가 검찰 조직을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뭐 어떤 압력이 들어오든 뭐든 간에 대행이 스스로가 판단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론에다가 얘기할 때는 유민하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판단도 대행이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럼 검사들이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대행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치부나 검찰 조직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행만 괴롭히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모든 게 다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쵸. 그냥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가끔씩 저는 이분의 정체성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진중권 평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만석 대행 발언을 좀 보니까 이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중권 교수의 뭐 주장이니까 뭐 그 주장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윤어게인보다도 이제 못한 수준의 논리적 그 체계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윤어게인은 솔직하게 본인들의 추측에 기반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인이 합리적인 것처럼 이 모양을 잡아가면서 주장을 하는데 결론은 윤어게인들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차원까지 더 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수사 외압을 하거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성역 없이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 자꾸 외압을 저질렀다라고 또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쵸. 마치 과거 윤석열 시대 때 검찰이 보였던 특수부 검사 DNA랑 똑같은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우기거나 내지는 본인들이 수사를 하면서 잘못됐는데 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단 말이죠. 지금 저는 진중권 교수가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은 하도 윤석열 시대에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안에 정체성이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 안에 정체성이 그 특수부 검사의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그런 DNA가 좀 장착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토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소 포기 검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내린 결정이냐 또 그 결정이 미칠 영향 그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정무적으로도 또 정부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검찰들의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가지고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과 토론하는 문제와 지금 이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집단 행동을 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진중권 교수가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들려고 하는 이런 정쟁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좀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진중권 교수가 아니잖아요. 교수가 아니잖아요. 다시 뭐 복직을 했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복직했어요? 네. 저도 크게 관심이 없어. 부러우십니까?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생경 방송인이 자꾸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또 여기에 조갑지의 주필 또 이런 말을 했으면 요즘은 또 결이 좀 다르신데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바로 2019년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심의 분노가 느껴진다. 그때가 회자된다 하면서 왜 민주당은 문제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드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셨지? 갑자기 당황스럽게. 네. 근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뭐 바라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검사징계법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검찰의 불이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독재 시절에 그냥 마치 하명하면 그냥 당연히 갔다가 붙잡아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구속시키고 심지어는 사형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됐어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야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 라고 해서 검사징계법에 파면 규정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사들은 어찌 보면 그런 특혜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검사직 던지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뒤도 무섭지 않아. 앞에도 보호해줘. 그 틈에서 계속 정치검사질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그 특권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되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파면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군보다도 더 무서운 조직이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뭘 해도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바뀌면 여기 가서 붙고 또 다음 여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성할 줄도 모르고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 주저하려고 하는 검사들도 있겠지. 권력의 시녀가 됐죠. 그 틈에서 자기들의 불이한 뭔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 특권 속에서만 살아가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어찌 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검사 펜대 하나 가지고 말 한마디로 사람은 그냥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자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사징계법의 파면 규정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회적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에 또 다른 권력자가 생겨날 수 늘 선의에 따라서 권한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장치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나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볼 때는 이제는 없어도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서든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마치 과거에 조국 사태 발생했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랑 지금하고 똑같이 동일해 놓고 비교하면서 민주당은 마치 권한만 주면 뭐든지 다 행사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비유로서는 전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도 남용될 수 있죠. 그리고 남용에 대해서는 저는 날카롭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문제와 지금 조국 사태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와 같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조갑재 주필이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전제가 틀렸죠. 그러니까 그때 조국 사태 때는 사실 검찰권의 민낯이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다라는 전제 위에서 조국 사태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던 거죠. 또 내 것이 언론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조갑재 주필이 그 이후 사건을 쏙 빼고 얘기하니까 아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윤석열의 당선이 있었고요. 검찰권의 오남용 사례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습니다. 그 윤석열의 내란, 검찰 권력의 완전한 궤도 이탈까지 우리가 다 보고 그쵸. 내란을 진압한 지금 시점에서 대장동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갑재 주필 얘기대로 하면 굉장히 그 흘러간 물레방아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주 논거가 빈약한.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이준석 대표 그렇게 지원하다가 요즘엔 또 한동훈 대표한테 꽂혀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동훈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무리한 논리까지 끌어와야 되는 좀 애달픈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모든 토론에 대전제가 빠져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도 뭐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풀어줬던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직시항고 포기와 또 지금의 이 항소 포기와 이런 것들을 다 병렬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검찰권의 오남용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윤석열 시대의 3년 동안의 검찰권 행사가 정상적이었다라면은요 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도 돼요. 그럼 아마 이 항소 포기 국면이 상당히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시대의 지난 3년간 검찰권 오남용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윤석열 편에 대해서는 한없는 면죄부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들은 숨소리도 안 냈습니다. 신음소리도 안 냈어요. 근데 반대편 윤석열을 견제하고자 했던 야당과 반대편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은 이틀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의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검찰권의 오남용을 놓고 우리가 앞에 사건의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심우정의 결정과 이번에 노만석의 결정을 놓고 보면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자꾸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마 국민들은 모를 거야. 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우리의 그 3년간의 엄혹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컸고 우리의 뇌리에 더 깊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검찰들도 검사장 18명이 드러나고 지금도 들고 일어나고 저 검사장들이 사표를 아무리 써도 별로 국민들한테 영향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행한 행위 때문에 전 영향이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갑재 주필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부담스러워했던 월간조선 사장 출신이라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일관성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맞아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발생한 거는요. 일종의 검찰의 반란이었던 거예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검찰을 적절히 검찰하고 타협하고 그동안에 누려왔던 권한들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검찰 개혁한다 그러고 수사권 뺏어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검찰과 불편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겨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전에 윤석열 정권 자꾸 우리가 잊게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하고 그냥 한 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보존해 준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하고 또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검찰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대대적인 반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자기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검찰에 누적되어 있는 뭔가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든 뭐 불이든 이런 것들 잘못된 행태를 바꾸겠다고 하면 검찰은 꼭 그런 방식의 반발이나 저항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권력은 얼마든지 검찰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만약에 검찰하고 불편하게 지내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하면 검찰 편을 적당히 들어주면서 검찰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누가 돼요?
국민의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도 피해자가 될걸요? 이전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편한 거예요. 지금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조국 사태나 이런 거랑 비교하지 말고 불편하게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불편함을 적당히 응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저항할 거야. 마치 검찰을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에 다 지켜봤는데 네. 무슨 국민적 저항이 일어납니까 지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네.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이 사안에서 제가 네.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전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깔 게 없으면은 대장동 그 묵혀있던 장롱 속에 있던 걸 또 꺼내가지고 아니 지금 현수막 다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다 대장동 얘기하고 또 맞아요. 그분 얘기하고 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현 정부가 지지율도 높게는 나오지만 진짜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깔 게 없으니까. 뭐 관세 협상 잘못됐거나 뭐 딴 게 잘못됐으면은 그거라도 까야 되는데 뭐 재벌 기업 회장들이 와가지고 아유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까지 소환해서 대장동 또 소환해서 판결문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길을 간다면 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국민들이 인정해줄 날은 곧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난 네.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고 봐요. 네. 네. 다음 또 국민의힘 자기네 집에서 난 불부터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와 공당의 대변인의 대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실게요. 말 같지도 않은 비례대표 재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혜진은. 네.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말로 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유튜버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대화를 보면서 이거는 대환장할 만한 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 영상.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극화되어 있는 청년 정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슈가요.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정, 네. 김혜지 의원이 비례를 2번을 했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비례를 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비례를 줬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특검이라든가 특검법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을 던졌다 이런 것들이 같이 증오심이 맞물리면서 저렇게 공격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다른 장애인 없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제가 안 들은 귀 삽니다 이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깔려 있는 건 그건 거예요.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이나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라는 논리에 더 많은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장애를 가지면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각들을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그러면은 그 기득권이나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면 집이 괜찮은 집이다. 집안 사람이다. 그럼 비례대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이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대체적으로 부자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부자니까 부자 정당인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물론 선출직으로 뽑은 거 대부분 뽑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국회의원직 자격을 유지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좀 괜찮은 집인데 교사야.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교사의 어떤 비례대표성을 인정하면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조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그 사람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야. 그럼 노동자가 아닌 건가?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공격하면서 기득권이 아닌 거야. 왜 장애인인 것처럼 장애를 특별하게 뭔가의 대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해라고 하는 건 혐오에 기초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감정을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실제 그 유튜버에서 물론 박민영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장애인이라 천운이다. 그리고 뭐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뭐 뒤졌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남녀 논리라든가
그 진행자가 전 처음 보는 네. 사람이던데 너무 입이 너무 막 욕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사람이랑 네. 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모든 종류의 혐오가 세트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영상을 주말에 봤어요. 주말에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네.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공당의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저런 유튜브에 나갔어요. 나가서 진행자가 그렇게 자당의 의원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거는 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대표만 대변하나? 하기야 당대표만 대변하라고 시키더라고 요즘에는. 그런 것 같죠. 패널 인증제로. 네, 자당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면은 그걸 제지했어야지. 근데 그렇죠라고 오히려 동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미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김혜지 의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매우 부적절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비판의 수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요. 뭐 지금 결국 김혜지 의원이 고소까지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더 사실은 좀 더 기막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한 부분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이식법은요 뇌사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장기 이식할 거야라고 사전에 이식 동의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몇백만 명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버렸어요. 예를 들면 뇌사 상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갔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 장기 이식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인의 의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이식을 대기하다가 숨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인의 의사라는 건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것인데 가서 끌고 가가지고 장기 막 적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공당의 대변인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법안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혐오의 감정이나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게 이게 과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태도냐 이렇게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차별과 혐오의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논란이 되는 게 장준호 대표 여기에서 박민영이 사퇴의 의사를 표현하자 그냥 의리로 감싸는 걸까요? 그거를 반려했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김예지의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게 해당 행위냐? 박민영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 오히려 감싸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장동혁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증을 한 사람과 인증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동료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저는 저 박민영 같은 정치 행태에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게 공론장을 완전히 오염시키면서 정말 그 진흙탕 덩어리 속으로, 흙탕물 속으로 지금 다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박민영 같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전 더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교묘하고 이 공론장을 오염시킬 때도 굉장히 약삭빠른 태도를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렇게 어떤 정치적인 노선, 당연히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전 당연히 비판의 대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면 다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본인과 정치적 주장이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격을 넘어서서 비난과 어떤 장애까지도 공격 요소로 지금 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게 되는 것이고, 장애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특정인이 장애를 갖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좌표, 공격,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거는 사회적인 정말 우리가 범죄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해악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 이제 우리가 자정을 바라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국민의힘이 자정을 안 한다는 전제 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안전장치를 더 마련해가고 공론장의 오염으로부터 이 공론장을 지켜낼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튜브 자체 제목을 보면요. 한동훈 담당 일진 박민영, 일진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예지 의원이 친한계라는 걸 또 지적을 하면서 본인이 이런 사람
공천 2번 중에 한동훈이 하면서 개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미우면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라. 김혜지 의원 같은 사람 공격하지 말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친한계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더 거친 말들이 나오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막 정치활동 왕성하게 하잖아요. SNS에 막 열심히 글 올리고 갑자기 또 민주당하고 싸우는 투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동훈이 혐오 인식? 한동훈은 안 돼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당이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런 싸움들이 더 격화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극우와 뭐 장동혁 대표 얘기를 보니까 극우 세력하고 다 손잡고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한동훈 세력하고 더 아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은 더 콩가루로 갈 거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저 반체제 세력들 내지는 뭐 극우라는 말, 근데 좌우의 개념도 어느 정도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하는 거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극단적 이익주의자라고 하는 게 전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저 국민의힘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윤어게인 세력과 또 친한계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동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합을 전제로 한 동거냐 아니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다 불살라버린 동거냐 사실상 파탄 관계인 거죠. 저는 후자로 보는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치만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갈 수는 없는 마치 우리가 이제 소송할 때도 이런 거 교회 분쟁에서 많이 보거든요. 다수파와 소수파가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하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그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딱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참 정치적으로는 이제 저런 분열이 또 우리 정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로 승화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아니 그런 경우는 보통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만들잖아요.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3분의 2가 의결을 해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쫓아내고 거기가 다시 또 교회 하나 만드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힘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당 만들 힘은 없죠. 새로 당 만들 힘은 없다. 근데 당 만들 힘이 없으니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안에서 또 당권을 가질 능력도 없죠. 동시에 두 가지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을 의식하는 걸까요? 조갑제가 밀어주니까 이 장동혁이 지금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얼마 전에 했는데 이번엔 정광훈까지 해서 구구 연대를 시사했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좀 어떻게 갈까요? 아니 근데 그 길 말고는 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무슨 정치적 이념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소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덜컥 대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전환길에 도움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장동혁의 뿌리는 여전히 윤어게인인 거거든요. 그럼 윤어게인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자유통일당, 뭐 황교안, 뭐 전환길, 전광훈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미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미 다 끝난 평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과 연대를 백날 첫날 한들 그게 뭐 지금 지지율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그 한 20% 초반대로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더 그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아마 한동훈 대표 쪽의 공간은 더 협소해질 것이다.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서 죽을 것이냐 나가서 죽을 것이냐. 근데 어쨌든 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이분이 묘한 장면이 그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때 밸런스 게임을 해요. 근데 바퀴냐 맞아요. 바퀴벌레냐를 고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만 답을 해요. 바퀴벌레를 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퀴벌레네요. 아니 바퀴벌레 선택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왜 그런 질문하냐고 화를 냈는데 한동훈 대표만 살고 싶다면서 바퀴벌레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나가도 죽고 안에서도 죽는다면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전 그냥 안에서 죽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분석하는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가 바퀴벌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포르땡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뭐
정치 취미로 해도 되는데 뭐 돈도 많고 뭐 음악 방송도 하시고 라방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만만치 않은 게 많고. 지금 뭐 당에서도 쫓아내려 그러고 뭐 수사 이슈도 많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러네요. 걸로 저는 봅니다. 뭐 아니 그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뒷받침이 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정하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발표도 안 죽을 수도 있어. 뭐 계속 우선- 꾸준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선 조선일보나 뭐 보수 세력에서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근데 여론조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계속 2주, 3주째 연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은 46.7, 국민의힘 34.2, 이제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이 이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침이 좀 있어요. 부침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못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좀 이렇게 부침 있게 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대다수의 평가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네. 특히 합리적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한테 국민의힘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수층의 한 절반도 안 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중도층은 사실 왔다 갔다 뭐 본인 스스로가 이념 성향을 응답하는 게 난 진보다 보수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사실 논외로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도영 대표 얘기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판사 출신 초선이 들어와서 순진하게 정치하다가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나 세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자기를 이제 겁나기 시작하잖아요. 선거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선거 이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세력 구도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지지할 만한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가 볼 땐 크게 바뀌지 않고요. 뭐 이번 여론조사엔 저는 리얼미터 방식의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전화면접 조사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표집이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양쪽 지지율 다 과표집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간 상황인데 검찰 이슈를 민주당이 지금 키워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식의 뭐 예를 들면 검사장을 뭐 평검사로 만든다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더 만들지 않는 게 일단은 맞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뭐 굳이 민주당에서 막 격분해가지고 얘기만 해도 그 검사장 주도했던 사람이 스스로 뭐 사표 내고 내가 책임질게요. 제발 제 밑에 있는 검사들은 놔두세요.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평검사로까지 다 일종의 뭐 강등이든 아니면 보직 이동을 하든 네. 이렇게 해서 일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 이걸 국민 여론이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미래미터 결과 보셨는데 아무래도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볼 때 딴지일보가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 지지율 조금만 분석을 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디커플링 현상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민주당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이 올라가는 이 현상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높은데 월등히 높은데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좁혀서 보면 지금 후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왜 국민적 그 보편적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전 정말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지목하고 실제 그 이름을 말하면서 민심의 척도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마치 그 이준석 의원이 그 특정 커뮤니티 팸코라고 하죠. 그 네, 팸코의 대통령이라는 팸통령이라는 오명을 달고 사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가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 공개 발언으로 내지는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 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민주당의 위기 사항에 대해서 저 극복하기 매우 어렵다. 이게 단기적으로야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이니까 이기고는 하겠지만은 전 이렇게 가서는 한국 정치가 전 발전할 수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은규 변호사는 좀 그 박하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해 소진이 있었으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에 그 편에 속하거든요. 네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나는 이래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지. 만약에 김어준 딴지일보 거기에 모든 걸 다 그쪽에다가 그쪽만 바라보면 돼라고 표현했던 말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는 김어준 수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그 프레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갈 필요도 없고 네. 그거 굳이 그렇게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김어준 총수나 딴지일보를 바라보는 그 딴지일보에 대해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이념적 성향이 맞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재밌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선호도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런 공격을 위한 공격일 뿐이다. 그리고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발언한 것 중에서 오히려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중 정치인이라면 SNS를 끼고 살아야 된다. 악플도 다 읽어야 한다. 좋은 말 아닌가요? 대중 정치인이 그거 관심 안 가지면 어떡해요? 지금 네, 그런 네.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소통을 해야 된다. 위대한 정치가는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더라. 그게 김대중과 김영삼이다. 그리고 저 까는 거 재밌게 본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그 안티라고 하는 악플을 어떻게 선플로 바꾸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컨대 얘기를 하자면 나는 김어준 딴지일보 거기 열심히나 활동하고 있어. 자기 사례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김어준이 시키면 민주당이 하고 정청래 대표가 움직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공격 논리에 불과하다. 거기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놀릴 봐요. 수 있다라고. 네. 두 번. 네. 조금만 제가 살을 좀 보태면 저는 커뮤니티에 다양한 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또 각 커뮤니티들마다 성향이 다양한 것도 저는 인정을 하고 순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특정 정치인이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언급을 하고 민심의 척도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의 여론이라는 거는 낮밤으로도 바뀌어요. 근데 낮밤으로도 바뀌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여론의 어떻게 보면 공론의 장인 건데 거기를 민심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 국민이 반대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정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많고 그런 발언이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의 빌미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발언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저는 좀 돌이켜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거니까 양 정당의 정치인 눈에 국민이 가득한 그런 정치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시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